잘 들리시죠? 5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6장은 경제 성장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이제 주된 모형은 라머 모형이고요. 라머는 2018년에 폴 라머입니다. 폴 라머는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폴 라머는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지는 않았어요. 몇 편, 굉장히 주옥 같은 연구, 리서치 페이퍼가 몇 편이 있는데, 그 리서치 페이퍼가 경제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보시죠. 솔로 성장 모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 성장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 축적이었었고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산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 디펜드 한다는 걸 사실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본 축적만으로는 국가 간 경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특징은 물론 솔로 성장 모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솔로 성장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1인당 GDP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솔로 성장 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 성장 모형을 조금씩 변형을 하면 스테디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솔로 성장 모형에서 혹은 적어도 스탠다드한 형태의 솔로 성장 모형에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했던 것은 5장에서 살펴봤던 우리의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냐면 국가 간의 자본 스탁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관심사는 사실 생산 모형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생산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GDP의 차이는 생산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봤던 솔로 성장 모형이 바로 K의 차이에 의해서 K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6장에 와서는 A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이 높고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이 높지 않을까? 생산성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가 사실 궁극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A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K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 성장 모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투자율이기도 했었지만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자본 축적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생산성, 노동, 자본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여러 가지 머티리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광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원자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이러한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투입 요소들을 이번에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 object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노동이나 자본은 모두 object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물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고 갖고 한번 놀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레고는 여러 가지 블럭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매뉴얼이죠. 인스트럭션,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레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그 레고 회사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 새로운 뭐죠, 뭐 새로운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고의 여러 가지 블럭을 우리가 object라고 한다면 블록들이 objec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라든가 뭐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블럭이라든가 뭐 이런 재료들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둘이서 저와 제 아이가 둘이서 만약에 레고를 가지고 논다면 제가 이 블럭을 먼저 이렇게 딱 테이크해서 사용하면 제 아이는 울겠죠. 그렇죠. 내가 써야 되는데 블럭 같은 오브젝트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non-rivalry라고 이야기를 해요. non-rivalry라고 부릅니다. 똑바로 쓸게요. 예.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은 물론 이제 종이로 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제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예. 뭐 물론 블록도 복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블록은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지만 매뉴얼은 뭐 금방 이렇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은 이게 경합적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비경합적인 거죠.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정의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뭐 기상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예보를 할 때 뭐 오브젝트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상 전문가들이겠죠. 예.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가 활용될 수도 있고 혹은 저기 대기권에 떠 있는 인공위성 같은 거 대기를 관찰하는 위성들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가 될 것이고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뭐 구름의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압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치 모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히토류라든가 희유금속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 같은 것도 뭐 대표적인 아이디어와 관련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폰 처음 이제 출시가 됐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뭐 삼성 이런 데서도 이제 비슷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건물 붙어 있거든요. 옆에 건물이에요. 점심에 삼성전자 지하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가면 이제 거기 뭐 삼성전자 사람들도 오고 뭐 삼성물산 사람들도 오고 많이 와요. 거기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삼성전자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폰을 많이 썼어요. 그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폰을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갤럭시 이런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LG에서도 스마트폰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특허 소송이죠.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특허 분쟁이 아이폰 애플사하고 이제 삼성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걸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자체라고 하는 거, 아이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죠. 무슨 뭐 CPU도 들어갈 것이고 메모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을 조립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이폰을 만드는 어떤 뭐 블루프린트라고 할까요? 설명서, 뭐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이 따라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열심히 보고 나름대로의 뭐 아이디어를 얻기는 얻었겠죠. 분명히 영향은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조립 방법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것들, 블루프린트 이런 건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마트폰만 생각해 본다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앱이라든가 혹은 뭐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대표적이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컴퓨터를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뭐 누구나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강의 노트에도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제 관심사여서 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와 뭐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오케스트라와 뭐 부천필 같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업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뭐 말러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천 필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는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물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동시에 두 개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object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휘자가 말로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싶어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그렇다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는 사실상 object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말로 교향곡은 그거는 아이디어예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서 다른 오케스트라, 뭐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곳에서 뭐 당연히 말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교향곡이나 베토벤 교향곡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는 object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뭐 이제 히토류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지금 뭐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이런 히토류랑 희유금속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중국이랑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그 히토류 희유금속 같은 것들은 그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런 희유금속들을 상당한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 그 국가와 어떤 외교 관계가 좋지 않거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제 희유금속이나 히토류 같은 걸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금속들의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히토류라든가 희유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소재 혹은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재나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솔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화석 연료에 의존한 그런 운송 수단을 뭐 무한히 많은 수소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자동차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할지는 또 다른 이슈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그런 그 편의성, 뭐 편리함, 불편함 이런 것까지도 뭐 가솔린이라든가 수소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뭐 우리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재료들을 개발을 해서 기존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희유금속이나 히토류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비용을 낮춰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 유한한 자원,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들을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한 대체 재료, 그러니까
풍부한 어떤 다른 소재나 재료들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해서 희소한 그 자원들, 화석연료부터 시작해서 뭐 희토류, 희유금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럭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그런 아키텍처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주어지면 우리는 뭐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뭐 레고가 삶의 질을 높이겠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겠죠. 훌륭한 교향곡이 있다면 더 많다면 그럼 뭐 오케스트라는 더 훌륭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효과가 오브젝트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더 좋은 바이올린, 더 좋은 현악기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좋은 관악기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밸런스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더 위대한 뭐 마스터피스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더 많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인지를 비교해 본다면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어진 오브젝트,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비경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경합적, non-rivalrous라고 하면 이건 이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성이라고 이제 명사로 표현하고 싶으면 non-rival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ivalry한 게 경합적이다. 그러니까 rivalrous라고 하면 경합적이다라는 뜻이고요. rivalry 하면 경합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선 정의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들으셨으니까 뭐.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러한 재화를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재, 퍼블릭 굿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재는 뭐 완전히 순수한 공공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 비교적 덜 순수한 공공재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비교적 순수한 공공재, 순수 공공재가 뭐냐? 대표적으로 국방, 그 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이 순수 공공재에 가까운 그런 재화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떤 기업이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겠어요. 치안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효율적인 수준까지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재화들,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재화들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형태, 그러한 재화를 이제 공공재라고 부르는데 공공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non-rival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비배제성이라고 해서 non-excludability라고 표현을 해요. excludability. 그러니까 excludable 하다는 표현이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한다는 뜻 아시죠?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excludability가 배제성이고 non-excludability가 비배제성이에요. 여러분 극장에 가시면 이렇게 그 티켓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티켓 구입했는지 확인을 받고 이제 그 극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티켓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극장 입구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게 excludabl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으면 그 재화는 excludable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국방 같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국방의 퀄리티는 여러분 묻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방의 퀄리티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간에 국방 서비스를 제대로 된 작동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뭐 저기 시리아라든가 이런 국가 말고요. 레바논, 시리아 이런 몇 개 굉장히 이제 국방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몇몇 국가들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 그렇다고 뭐 시리아나 레바논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국방 서비스가 순조롭게 그렇게 제공되는 국가에 가 보시면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없어요.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면 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국가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것들은 비배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non-rivalrous한 건 무엇인가? non-rivalrous한 거는 저도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거주하면 국방 치안 서비스는 우리가 다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친구도 국방 서비스를 사실 소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와 제가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와 여러분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퀄리티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지 않는 한은 뭐 한두 명 더 들어온다고 해서 국방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소비할 때 뭔가 어떤 딱히 규제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비경합적인 재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비경합적인 재화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뭐 국방 서비스 말고요. 국방 서비스는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이제 공공재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누군가가 도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베낄 수 있고 카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플과 삼성 사이에 이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몇 차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치면 그냥 그건 절도 뭐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죄가 성립하지만 사실 특허라든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히 갖다가 베낀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이 갖다 베껴 쓰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어서 살짝 변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엔지니어들 그런 거 뭐 맨날 연구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요. 더 좋은 방법, 그 다음에 특허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재화가 이제 비경합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향곡 같은 경우, 교향곡을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다 연주한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저기 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베토벤 교향곡은 악보만 구할 수 있고 연주할 능력만 되면 오케스트라가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뭐 누가 연주한다 그래서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을 할 수도 없고 뭐 저쪽 오케스트라가 한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능력이 떨어지면 교향곡 연주의 퀄리티가 떨어질 뿐이지 악보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악보는 악보니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체제도 iOS라든가 뭐 안드로이드 같은 거 뭐 100명이 쓰든 1000명이 쓰든 뭐 1억 명이 쓰든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고 물론 이제 뭐 그 막 갖다가 쓰면 이제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부품들은 이제 오브젝트고요. 제조 방법 같은 거 매뉴얼, 설명서, 블루프린트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쓰나 저 사람이 쓰나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고 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만약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용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앱은 뭐 특히나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라고 한다면 앱스토어 같은 데 가서 혹은 뭐죠? 구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이제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경제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라모 모형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을 늘릴 때 이제 규모 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산을 늘릴 때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어요. 평균 생산 비용, 뭐 평균 비용. 저 녹화를 하고 있나요? 네.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아까 오전에 비교 경제론이라고 하는 과목도 강의를 하는데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엄청나게 큰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 함수의 규모 수익 체증이 있는 경우. 우선 이제 좀 뒤섞여 있어서 강의 노트가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정 비용의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순서는 이제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생제 이그젬플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엄청난 고정 비용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백신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해 낼 수 있는 백신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 하나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비용이 크냐면 그 첫 번째 도스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비용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죠. 임상 테스트도 여러 번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FDA라든가 식약처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까지의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지. 그래서 한 도스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도스 만들 때는 그 비용이 그래 뭐 고작 해봐야 뭐 한 1달러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달러가 뭐예요? 몇 센트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몇백 원이면. 이제 그러한 경우를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생산을 늘릴 때,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왜 하락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막대한 고정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두 번째가 규모 수익 체증이 있는 경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항생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바이오슈라고 한번 해보죠.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돼요. F의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냥 픽스드 코스트의 F를 제가 라지 F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큰 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이 끝나서 한 도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도스부터 만들 때는 비용이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새로운 항생제를 Y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Y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만들면 1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고 이제 Y는 그냥 뭐 하나 만들면 1달러, 두 개 만들면 2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가 고정 비용, fixed cost고 Y가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 비용, variable cost가 될 거예요. 이제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Y로 나누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평균 비용의 정의죠.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총 비용은 fixed cost와 variable cost의 합이고 이렇게 쓰면 이제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이게 평균 고정 비용이 되고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평균 가변 비용이 됩니다.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은 그냥 1이에요. 예를 들면 1달러씩 하나 더 만들면 1센트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1센트나 10센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일정합니다. 하지만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떠냐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제 Y가 커지면 분모가 커질 테니까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하락해요.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평균 비용은 하락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늘려갈 때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규모 수익 체증이기도 하고 막대한 규모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엄청난 R&D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모더나인가요? 파이저인가요? 모더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저기 작년에 그 엄청난 R&D 투자를 정부가 해준 거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한 거예요. 연구 개발에.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백신 만들어내면 이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뭐 얼마에 해당하는 도수만큼을 이제 그 미리 선구매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이제 R&D 투자를 했던 것이죠. 뒤늦게 이제 와서 살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모 수익 체증의 경우 보시면 이제 평균 비용은 생산량을 늘려갈 때 평균 비용은 이제 F 나누기 Y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예를 들면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 첫 번째 막대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뭐 제약회사의 생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회사 혹은 뭐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면 많이 판매할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좋은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 돌아가서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규모 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수익 불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어요. 규모 수익 체증은 투입 요소들을 다 2배씩 늘려줄 때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규모 수익 불변은 2배씩 해주면 생산량도 정확히 2배가 늘어나는 경우고요. 규모 수익 체증은 생산량이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수익 체증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첫 번째 대규모 고정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규모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규모 수익 체증과 어떻게 평균 비용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입 요소들을 다 2배를 했을 때 생산량이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이그젬플을 따로 수식으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2배씩 늘렸을 때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산량을 2배 늘릴 때 2배 늘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2배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을 그러니까 생산량을 2배 늘릴 때 비용이 그거보다 적게 비용이 2배만큼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난다면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체증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 같은 경우에는 노동도 2배, 자본도 2배 하면 생산량이 2배가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량을 2배 늘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2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수익 체증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2배 늘릴 때 비용을 2배까지 늘리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산량을 2배 늘릴 때 비용도 2배 증가하니까 평균 비용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규모 수익 불변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수익 체증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2배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평균 비용은 정의가 뭐냐면 비용 나누기 생산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뭐냐면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에요. 이 둘을 곱하면 총 비용이 됩니다. 자,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평균 비용이 예를 들면 뭐 $10라고 한번 해보죠.
예, 일정합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냐면 여기 Y만큼을 생산할 때의 총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10Y가 되고요. 이 Y까지 생산할 때의 총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이 전체의 면적이 될 테니까 20Y가 돼요. 그래서 생산량을 지금 2배로 늘려줄 때 비용이 정확히 2배가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Y가 2Y가 되면 총 비용은 10Y에서 20Y가 되겠죠. 규모 수익 불변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 수익 체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생산량을 2배 늘려주기 위해서 인풋을 2배까지 투입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Y만큼을 생산할 때의 총 비용이 이거고요. 자, 이제 생산량을 2배 늘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드는 비용이 2배까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용도 2배가 늘어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생산량이 늘어날 때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 수익 체증의 경우,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뭐 제약회사와 같은 제약산업과 같은 그러한 경우에 이제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용 기술과 같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non-rivalrous한 거예요. 누구나 사용한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이제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여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뭐 안 보셔도 괜찮고요. 9페이지. 예.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이 비교적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연구자들은 뭐 학회 세미나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미 다 공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만드냐면 그걸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특허 침해이기 때문에 저기 소송 걸면 엄청난 비용을 물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약회사들은 발을 들여놓고 있지 못하고 저도 바람은 한국에서도 빨리 그 한국만의 방식으로 좀 백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특허 혹은 저작권 이런 것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그 제조법을 그대로 베껴서 백신을 만들거나 혹은 여기에서처럼 항생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제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경합적이어서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해열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해열제가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이제 에드빌, 에드빌 같은 형태의 이제 뭐 진통제 해열제가 있는데요. 브루펜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먹는 브루펜. 브루펜이나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 같은 이제 두 가지 해열제, 진통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전에는 이제 특정 제약 회사가 타이레놀이죠. 예를 들면 독점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아세타미노펜 그 갖다가 그냥 똑같이 해열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가서 여러분 약국 같은 데 가서 한국 약국은 사실 이렇게 소비자가 약을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기는 쉽지 않죠. 편의점에 가면 있기는 있는데 한두 개 정도만 비치를 해 놓으니까. 여러분 뭐 나중에 다른 나라 이렇게 여행해 보시면 약국 같은 데도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약국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 뭐 약이 굉장히 많고요. 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아세타미노펜 500mg으로 만든 해열제 혹은 진통제인데 타이레놀 회사께 조금 더 비싸요. 그다음에 뭐 자체 브랜드 예를 들면 미국의 CVS라고 하는 이제 약국이 있잖아요. 대규모 체인점입니다. 약국에서 실제로 자기네들도 아세타미노펜 500mg으로 해열제 진통제 같은 걸 만들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격이 더 싸요. CVS가. 타이레놀이 조금 더 비싸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빌 같은 경우에도 이부프로펜으로 만드는데 에드빌 회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에드빌 회사가 아니죠. 에드빌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에드빌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그 원래 오리지널 메소드로 만든 그 경우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저도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항상 그 원조, 원조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은 타이레놀 이렇게, 그다음에 이부프로펜은 에드빌 이렇게 삽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요. 여하튼 이제 특허가 끝나게 되면 보통 20년 정도 혹은 30년 정도 이제 특허 기간을 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누구라도 그 제조법을 사용을 해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알약 하나 추가로 만드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타이레놀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겠지만 뭐 약 하나를 더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굉장히 잘 듣는, 특히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굉장히 잘 드는 뭐 알러지 약 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드는데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백신 만드는 것처럼 정말 몇십 원일 거예요. 몇십 원. 근데 하지만 그 첫 번째 첫 번째 알약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 딱 하나를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가 그 방법을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뭐 10원의 알약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약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누구나 10원에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알러지 약을 개발한 그 회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그런 약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모방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항생제라든가 혹은 알러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생산 단가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첫 번째 그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도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라든가 저작권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장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구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독려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직접 연구 개발을 한다? 누가 참여하겠어요. 실제로 다른 대안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유능한 뭐 이뮤알러지라든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위대한 DNA 전문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정부에 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얼마를 주겠어요, 정부가. 당연히 모더나로 이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경제학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그 나름 전문가들인데 자기 분야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그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또 되게 여러분도 불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본주의라고 써놓고 이걸 탐욕이라고 읽더라고요. 그쵸? 예. 저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거요. 무슨 자본주의가 없는 곳에도 인간의 탐욕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벤츠 자동차 사고 렉서스 자동차 사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건 탐욕이잖아요. 탐욕. 예. 사람들이 자본주의라고 써놓고 이걸 탐욕이라고 읽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이건 농담으로라도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본주의로, 이건 좀 정말, 왜냐하면 백신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이맘때인가, 이제 뭐 정부 부처 어디 회의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백신이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역시 뭐 자본주의의 힘은 무서운 거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탐욕만으로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본주의의 맹신자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만나보세요. 제 주변에도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사들 있어요. 간호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남들보다 저보다 박애정신, 인간 중심적인 생각, 휴머니즘 이런 거 훨씬 더 강해요. 생명 존중 이런 거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탐욕으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요즘 뭐죠? 엔터테인먼트 방송 같은 거 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어떤 형태로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냐면 이제 연구개발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학생들을 이제 이공계 분야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우리가 라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심슨 오렌지 농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솔로 성장 모형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인랜드 이런 뭐 철을 생산하고 철을 소비하는 이제 그런 경제를 제가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라머 모형에 가장 가까운 뭐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전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찰리와 초콜릿 팩토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조니 뎁이죠. 한번 이렇게 라머 모형을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은 크게 두 개의 그 섹터, 뭐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냐면 이제 윌리 원카의 랩이에요. 연구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초콜릿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포멀하게 얘기해 본다면 R&D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D 부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하나의 부문은 이제 뭐 공장, 생산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직접 생산하는 곳, 팩토리. 한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국가 경제 전체를 R&D 부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문은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 부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움파룸파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한번 이 영화 못 본 학생들은 한번 보시면 저도 뭐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움파룸파랑 이제 조니 뎁이랑 윌리 원카죠. 윌리 원카랑 이제 계약을 해서 같이 일하는 걸로. 실제 크기가 영화상에서는 이제 사람보다 훨씬 더 작게 묘사가 되죠. 움파룸파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찰리의 초콜릿 팩토리에서는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에서는 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본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실 우리 라머 모형에서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것이고, 라머 모형에 이제 자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라머 모형에는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윌리 원카의 역할은 뭐냐면 전체 움파룸파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움파룸파를 R&D 섹터에서 일하게 하고 연구개발 같은 거 시키는 거죠. 거기서 일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초콜릿 생산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몇 퍼센트로 투입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t 시점까지 축적된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at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이고요. 그래서 R&D 부문에서 개발된 놀라운 아이디어들은 축적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움파룸파가 계속해서 만들어낼 테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생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제가 이퀘이션을 소개할 텐데요.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에는 모두 이제 L명의 움파룸파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숫자는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윌리 원카 이렇게 보시면 움파룸파 숫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약속해서 일하러 왔어요. 람다 L만큼은 R&D 섹터에서 일을 하고 1 람다 L만큼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가 바로 윌리 원카가 선택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서 object라고 하는 것과 idea라고 하는 걸 구분을 했었는데 object는 기본적으로 경합적이에요.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dea는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움파룸파는 기본적으로 object예요. 그러니까 R&D 섹터에서 일을 하는 움파룸파는 초콜릿 생산에 가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두 가지 태스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지금까지 축적이 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초콜릿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레이버, 움파룸파는 object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경합적이고요. 아이디어는 경합적입니다. 두 섹터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초콜릿 생산함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초콜릿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두 개의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R&D 섹터와 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가 있습니다. 초콜릿 생산은 이제 팩토리에서 이루어지니까 초콜릿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을 움파룸파들이 초콜릿 생산에 투입된 움파룸파들이 이용을 해서 초콜릿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과 초콜릿 생산에 투입된 움파룸파의 숫자죠. 전체 L명 중에 1 람다만큼이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만큼이 1 람다만큼이 이제 초콜릿 생산에 투입이 돼서 모두 YT만큼의 초콜릿을 생산한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뭐 스탠다드한 생산함수입니다. 뭐 특별한 가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렇게 썼었는데 A에 KT의 알파, 그 다음에 L의 1 알파.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알파를 0이라고 둔 거예요. 0, 0. 그렇게 되면 이제 K의 0승은 1이니까 이제 A의 L의 1승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L이 뭐냐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L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에 투입된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전체 움파룸파의 1 L만큼이니까 이게 이제 레이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이게 이제 생산성 혹은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A는 사실 어떤 주어진 값, 파라미터라고 간주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 생산함수에서는 아이디어 R&D 섹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라머의 그러니까 폴 라머의 경제학자 매우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새롭게 늘어난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정의를 하죠. 새롭게 늘어난 아이디어 스탁. 이걸 편의상 델타의 AT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요. 생산함수와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져요.
생산함수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생산함수. 그 다음에 이제 델타 A의 AT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R&D 섹터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아이디어들을 R&D 섹터에 투입된 움파룸파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는 기존에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이고 L은 R&D 부문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앞에 G는 뭐 R&D 부문의 생산성을 뭐 표시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집어넣냐면요. 앞에 식1에서 생산함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왜 G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 부여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설명은 이건 초콜릿이고요. 이렇게 생산하면 초콜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를 빼버리면 이건 사실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초콜릿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초콜릿이 아니니까 G를 갖다 붙이면 이게 이제 다른 재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과 또 다른 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성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 투입이 되고 나면 일정 부분 마모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더 심각하겠죠. 아이디어는 뭐 생산에 투입된 다음에 아이디어가 마모되는 건 아니지만 뭐 불과 5년 전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사실상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겠죠. 네. 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쓸모 없어진 그런 아이디어들, 더 이상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델타의 A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 스탁 가운데 뭐 예를 들면 10%가 사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아이디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디어 생산함수고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 성장 모형하고 비교해서 볼 텐데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러브 모션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는 투자죠. S의 A의 KT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델타의 KT 이게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인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컨셉은 똑같죠.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스탁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스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어떠한 속도로 늘어나는지. 자본 스탁은 자본 스탁 수준이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빠르게 증가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점점 하락한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현상이 아이디어 스탁에도 나타날지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제 라머 모형을 이제 하나씩 제가 식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하고 지금까지 봤던 몇 가지 이퀘이션과 스토리들을 가능한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움파룸파 L과 이제 아이디어 스탁 A의 차이점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움파룸파는 경합적이에요. R&D 부문에 투입된 움파룸파들이 동시에 초콜릿 생산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정반대예요. 아이디어 스탁이 만들어지면 뭐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보시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포트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초콜릿을 막 보내고 이쪽 텔레비전에서 저쪽으로 막 초콜릿을 보내기도 하고 그 아이가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그런 기술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도 사용이 되고 똑같은 아이디어가 동시에 초콜릿 생산에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쓰인다 그래서 저쪽에서 쓰일 때 제한을 받거나 혹은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동시에 두 부문, 두 섹터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비경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라모 모형의 이퀘이션 1은 뭐였었냐면 이퀘이션 1은 초콜릿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식이었고요. 이게 바로 1-람다의 L이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음파-룸파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2는 뭐였었냐면 아이디어 스탁의 law of motion이었어요.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는 Z, 그 다음에 AT, 람다 L. 람다 L이 R&D 섹터에 투입되는 음파-룸파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에 A0는 뭐냐면 윌리 원카가 이제 그 아버지랑 헤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 덴티스트 같은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 스스로 그 뭐죠 뭐 모험을 떠나고 맛있는 스낵 같은 거 이런 뭐 트릿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지식을 학습을 하게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초에 그러니까 윌리 원카가 초콜릿 팩토리를 시작할 때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 스탁이에요.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 그게 이제 A0입니다. A0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식 1을 알고 있고 식 2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윌리 원카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스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라모 모형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우선 생산함수, 초콜릿 생산함수를 1인당 초콜릿 생산량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양변을 움파룸파에, 물론 이제 움파룸파밖에 없으니까 움파룸파가 국민입니다. 움파룸파 숫자 L로 나눠주면 이제 움파룸파 1인당 혹은 그냥 1인당 초콜릿 생산량 더 확대를 해서 이게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면 1인당 GDP가 되겠죠. 양변을 이제 L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L로 나눠주고 L로 나눠주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나누기 L을 small y라고 쓰면 1인당 GDP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과 R&D 죄송합니다. 초콜릿 섹터에 투입된 움파 룸파의 비율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될 거예요. 보시면 1-람다는 일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윌리 원카가 람다를 바꾸지 않는 한은 1-람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A가 늘어난다면 그럼 이제 Y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A가 빠르게 늘어나면 1인당 GDP도 빠르게 늘어나고 아이디어 스탁 A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늘어나면 1인당 GDP 스몰 Y도 이제 천천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것은 아이디어 스탁과 초콜릿 생산 혹은 생산 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산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 비율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 1인당 GDP를 표현한 식 3을 이용해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아이디어 스탁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T AT의 1-람다고요. 이게 이제 T 시점의 1인당 GDP고 T 플러스 1 시점의 1인당 GD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는 T 플러스 1기의 아이디어 스탁과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움파-룸파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윌리 원카가 바꾸지 않는 한은 이제 YT 플러스 1 나누기 YT를 한번 써보죠. YT 플러스 1은 AT 플러스 1의 1-람다와 같고 YT는 AT의 1-람다와 같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니까 YT 플러스 1 나누기 YT는 AT 플러스 1 나누기 AT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1을 빼보죠. 똑같이. 1을 빼면 YT 플러스 1
yt 빼기 1은 at 플러스 1, at 빼기 1과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과 같고요. 1인당 GDP의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1을 뺀 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Y의 증가율이 바로 A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러면 뭐 1인당 GDP도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요. 1인당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스탁이 더디게 증가한다면 1인당 GDP도 더디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이디어 스탁의 러브 모션이었었어요. 아이디어 스탁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인데 이 식은 마찬가지로 이제 AT로 나눠보죠. 양변을 AT로 나누면 여기는 그냥 남겨두고요. 여기 AT 없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AT도 없어져요. 남는 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를 이제 AT로 나눴단 말이에요. 저거는 A의 증가율을 정의하는 정의식이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 A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냐면 R&D 부문의 생산성, 그 다음에 R&D 섹터에 투입된 운파의 숫자 마이너스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들여다보시면 T기와 T 플러스 사이에 A의 증가율이 이런 값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T 플러스 1 이런 시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이든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 사이이든 시점과 상관없이 항상 아이디어 스탁 A라고 하는 것은 이 증가율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증가율은 시점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교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러브 모션,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과 한번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KT 플러스 1, KT, 이제 S의 A의 KT의 3분의 1승, 델타의 KT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KT로 나눠요. 각 텀을 KT로 나눠주면 이제 이 표현은 바로 T 플러스 1 사이에 증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텀은 3분의 1승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보시면 여기에는 t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kt가 늘어날수록 이 값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건 t가 늘어나면 이 값은 점점점 작아져요. kt가 늘어날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디어 스탁이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식에는 이제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A의 증가율에는 G, 람다, L, 델타 A 이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점에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항상 아이디어 스탁은 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점과 상관없이 이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상관없이 아이디어 스탁이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니까 이걸 그냥 편의상 GA라고 한번 써보죠. GA는 이제 이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에는 사실 이제 시점을 명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증가율이 다르다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 한국의 GDP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시점에 따라서 GDP가 증가하기도 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는 GDP가 감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시시각각 매 시점마다 달라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모형이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일정한 값 GA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G 곱하기 람다 곱하기 L이 델타 감가상각률입니다. 델타 A보다 크다면 항상 아이디어 스탁은 증가하겠죠. 증가율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게 두 번째 텀보다 크다면 그럼 항상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0보다 클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보지 않고요. 0보다 큰 경우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